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즈 장재철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연일 쏟아지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을 분석하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은 그 100일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컸고요. 경기도 둔화를 넘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세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센터의 센터장이신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이 같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세 전쟁 하면은 이게 벌써 트럼프 1기 때도 네. 시작을 우리가 한번 했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했던 것이고, 네. 2025년에 들어서 트럼프 2기 때 또 다시 재개되는 네, 거잖아요. 네. 1기와 2기 때의 관세 전쟁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1기하고 2기이지만 그 사이 바이든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나 그 중국 때리기라고 보통 하는 여러 가지 견제 정책을 바이든도 지속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1기에도 했고 또 4년 후에 다시 집권을 했고 그 둘 사이에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많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트럼프는 사업가적이고 협상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1기에는 그게 정확히 설명이 되는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지만 2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개인도 지난 4년 동안 와신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의 논리를 여러 방식으로 더 정당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그룹도 지난 4년 동안 더 많이 형성이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지난 100일 동안 그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 체계화되고 이념화됐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2기는 협상가적 면모보다는 좀 이념가적인 특징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2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전 세계 또는 미국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맺어왔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 그 세계가 지향했던 가치, 공동의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자체제 이런 얘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고, 그 속에서 미국이 국제통상에서 활용하는 원칙도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WTO나 다자체제의 정신은 이른바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전체적인 룰을 맞춰가자는 거지 양자 간의 관계들을 다 똑같이 상호주의적으로 맞춰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 국제무역의 어떤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어떤 지표로서 이건 좀 익숙합니다. 1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역 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역 수지를 강조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맹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제일 많은 나라 또는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지만 그렇게 보면 EU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도 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를 미국한테 선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동맹국, 어떤 가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중요한 어떤 협상 대상이나 그 일종의 견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무역 수지와 양자 협상을 새로운 어떤 그 협상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정립하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관세라는 수단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자 협상이라는 수단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식의 하나의 큰 그림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림일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념화 체계화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이나 이 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이념이 내재화되고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뭐 충성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강한 사람으로 꾸리고 있어서 이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원래 이념형이라는 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덜 실용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어떤 뜻이냐면 특히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미국의 국채 시장이나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치러야 되는 비용인데 비용이 좀 크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인 비용은 감수하겠다. 이게 사실 이념적인 태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정부 지금 100일 동안은 트럼프가 굉장히 그 중요한 원칙적인 어떤 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 이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을 짚어주시고 또 저희 그 트럼프의 그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 의문이 있었던 점을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관세 관련된 그 세팅이라고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념적인 한 틀에서 있었고 그 이념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정도의 불편함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도 좀 뭐 그렇고 경기도 좀 그렇고 다 일시적이라는 트럼프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박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 관세 전쟁 자체가 이념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고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트럼프 2기 내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워싱턴 내에서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조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뭐 변화,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내에서의 관점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 통상 관점에서 볼 때 큰 변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국에게 해롭다. 그걸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아주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게 예전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반칙을 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된다는 수준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봐왔고 그건 꼭 중국뿐 아니라 EU 등 동맹국들한테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지금부터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시정을 해서 미국과 글로벌 가치 사슬이 갖는 관계를 바꾸겠다. 미국 시장을 활용하려면 더 많은 입장료를 내게 하겠다. 뭐 관세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게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나 이제 이른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는 분들한테는 꽤 설득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양극화나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뭐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가중된 면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지지 세력이 생기고 나면 자리 잡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바뀐다 또는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4년 후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유권자들의 변화는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 자유무역을 선도하던 모습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도 동맹도 사실 상관이 없고 또 아니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미국과 이제 모두 상호 관계에 의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근거가 되거나 배경이 되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상호 관세 때릴 때 보면 그 편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 계산하는 거에 대한 비평도 많았었는데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은 상호 관세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관세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들이 있었지만 중국한테는 그 전부터 이른바 보복 관세로서 서로 이제 관세를 때리고 있었고 취임 직후에 펜타닐 관세라고 했었죠. 그렇죠. 멕시코랑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있었고 이제 그건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변화를 이제 요구하기 위한 그런 관세였다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25% 일률 부과를 했었는데 그건 품목 관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인 수단입니다. 미국 안에 철강 기업도 있고 알루미늄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더 어떤 국제 경쟁에 맞서서 좀 더 잘 경쟁하게 하겠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인 정책이라서 이거 두 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이른바 상호주의적 관세, 상호관세라는 거, 그리고 그 상호관세를 일단 부여해 놓고 지금 양자협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낯선 새로운 정책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협상 레버리지를 삼겠다라는 스토리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무역 수지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일단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그게 꼭 그 상대방의 관세가 우리 관세보다 높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는 우리 미국 기업이 진출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들이 있다. 그렇죠. 그걸 이 상호 관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다 협상을 통해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없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여태까지 저희 국제 통상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접근이고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해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바꿔 나가겠다는 거는 뭐 우리 FTA 협상 같은 거 할 때 서로 관세를 뭐 균형적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먼저 관세부터 때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제도를 이제 바꿔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호 관세가 트럼프 2기에 특히 초기에 지금부터 한 1년간은 각국하고의 상호 관세 협상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관세는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은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부여한 그 퍼센티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많이 두드려 맞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 태국, 대만 이런 쪽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또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20%에서 25% 사이 편차는 있습니다만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의 상황은 큰 문제는 뭐 크게 변하는 그 경쟁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떤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런 나라들은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는 남이 협상을 잘하면 그 협상에서 늦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상호 관세를 맺는 나라들끼리 다 모여서 대상이 되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공동 대응하자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결국은 어떤 나라는 좀 서둘러서 좋은 딜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나라는 좀 더 관망하려고 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입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그 나라 시장에서 원래 원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 어떤 국내 규제, 환경 규제일 수도 있고 보건 위생과 관련된 규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의 제약기업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전통적인 형식이고 사실은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좀 재미있는 것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싸움은 국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호관세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또는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는 정부 조달 제도를 바꾼다 하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은 관세를 낮춰주는 이익은 수출기업이 보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부담은 국민들이 뭐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국내에서도 또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응하기 어렵고 대응에 신중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비관세 장벽을 해결한다는 이슈는 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네. 어려운 네. 점이 이제 네. 앞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국내에서 여러 부분 간에 또 이해상충이 생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상호 관세라는 툴 가지고서 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에 관련된 네. 이슈들을 같이 이제 해결하려는 네. 그런 노력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천차만별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었다. 먼저 협상이 되는 나라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는 유리한 지위도 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렇죠. 구조가 돼 늦게 있습니다. 되는 국가는 그만큼 관세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피해를 얻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조한 마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호 관세의 가장 큰 그 관세율을 받은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럴 것 수준의 같습니다. 관세율에서 트럼프 1기를 한번 경험했었고 2기 때 이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중국의 어떤 협상 전략이나 이런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34%의 꽤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즉시 대응을 해서 동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를 다음날 하니까 미국은 이건 34%는 중국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인데 당신들이 동등 대응을 하면 결국 관세 효과가 사라진다. 50%를 더 때리겠다. 중국도 또 그럼 우리도 50% 한다 하는 왜 그 치킨 게임 같은. 맞아요. 그래서 102번, 50% 두 번 해서 서로 145, 125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을 그럼 중국이 원했던 상황이냐 생각해 보면 중국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최대한 미국의 압력을 늦추고 좀 협상을 지연해 보려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늦춰보려는 그런 그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일단 34%의 상호관세를 먼저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먼저 하면서 그 논의를 관세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과해 버리니까 일종의 기싸움 차원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간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예측하지 못한 수준까지 관세율이 이미 높아져 버린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145, 125의 관세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지연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어떤 발빠른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 전략은 실패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정면 대결을 서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것은 펜타닐 관세 때 중국에 먼저 10% 부과를 했을 때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산 농산물이나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미국이 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한 이유는 또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보복 관세 상응 조치를 하면 미국은 더 세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은 경제적 비용은 좀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비용을 치르는 걸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관세율이 높아지는 건 기업이 치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인데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시진핑 체제가 치러야 되는 정치적 비용이지 않습니까? 체면이라는. 네,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치적 비용, 정치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를 그 중국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미국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피해가 커지는 그런 선택을 뭐 중국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호 관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미국은 관세를 때리고 중국은 자신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관세를 같이 높여놓고 그 관세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대등해 보이고 모양이 그 국내 경제의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담도 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뭐랄까 강경 대응을 하고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렇죠. 거죠. 어떤 제도적이나 아니면 체제 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관세 가지고 같이 맞대응하고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은 했지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145%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사실 뭐 많은 산업 관계자들은 도저히 이거는 뭐 교역이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우회 수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우회 수출은 뭐 그 최근에도 약간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이 포장 가리만 해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주력해왔던 건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 아예 투자를 해서 중국산 부품을 보내서 거기서 최종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투자와 연결된 해외 투자와 연결된 우회 수출 전략을 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관세가 145 이 수준으로 뭐 끝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전 같은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럼 이 우회 수출을 계속 하려고 할 거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우회 수출한 덕분에 전략적인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만 때리기가 아니라 지금 동맹도 때려야 되는 때리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전략으로 해서 미국이 때려야 될 대상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네, 베트남도 놔둘 수 없고 그렇죠. 멕시코도 놔둘 수 없고 뭐 그중에 어떤 품목은 캐나다나 한국을 또는 일본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는 과정에서 관세를 동맹국들한테 때리게 되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동맹국 사이가 나빠지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집중 타격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회 수출 전략은 이건 그 뻥 먹고 알 먹기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 진출하고 중국 기업들 해외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외 진출하고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어려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우회 수출 전략을 트럼프 1기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네.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같고요. 되는 거죠. 이런 우회 수출뿐만 아니라 또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이 어쩌면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네. 이슈도 네, 있고 네. 또 최근에 네. 히토류에 네, 대한 네. 수출 통제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미국과 중국 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경제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 보유를 계속 줄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국채에 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자기가 약한 데서 싸우는 건 싫어합니다. 관세, 제조업, 공급망 이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싸움이 되는데 국채 문제는 금융, 통화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그걸 수단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중국한테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므로써 미국의 국채 가격이나 미국의 어떤 의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랬을 때 미국이 또 그 금융적인 수단으로 보복하는 여러 경로를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문제를 가지고 뭐 이 중국의 어떤 미국 국채 보유 감소가 일종의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달러가 막 그 가치가 불안하니까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고 있었어요. 네. 그건 사실은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직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다.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기가 약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인데 다만 히토류 쪽은 굉장히 강한 경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히토류 이슈는 뭐 예전에 일본 조어도 또는 그 센카쿠 열도 사태 때도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히토류라는 거는 영토가 넓은 나라에선 어디든 좀 파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요.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토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자기들도 꼭 하고 싶지 않은 업종인 면이 있는데 막상 자기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건 중국이 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는데 일단 명분은 뭐냐면 이게 이중 용도,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히토류가 무기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왜 AI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지금 막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미국이 자기가 강한 걸 갖고 중국을 막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강한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지만 실제로 그 수출 통제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럼 활용될 거냐는 아직은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미국에 대한 수단인 거고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드디어 미국이 뭐 한국, 일본, 네. 인도, 영국 이런 식으로 호주 네. 우선 협상국으로 네, 협상을 그랬었죠. 하다가 네.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네. 드디어 중국이랑 협상을 시작했다는 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협상의 어떤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망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약간 사실 말씀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점이 빨랐습니다. 전격적인 발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5월 뭐 다 바로 이번 주부터 협상을 스위스에서 한다고 하네요. 네네. 시작을 한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협상 전망이 좀 어두웠습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고 서로 이쪽에 기싸움, 누가 먼저 협상을 제안하느냐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이어서 그렇죠. 그럼 누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지난 왜 100일 동안 지난 한 달 사이 진행된 그 관세 에스컬레이션이 양국 경제한테 충분히 부담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예를 들어 미국이 처음에 34% 때린 수준에서 만약에 지금 멈춰져 있었다면 협상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45, 125를 때려놓으니까 이거 사실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은 전혀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의도한 바도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도 중국도 기싸움을 하다가 올라간 것뿐이지 처음부터 100%, 125%, 145%를 목표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이제 벌어진다면 원래는 어렵습니다. 1차 협상 때 중국이 협상을 지키지 않았, 2020년 1월에 트럼프 일기에 1차 협상 타결이 한번 됐었는데요. 그때 뭐 미국 물건 2천억 달러어치 더 사주겠다, 또 많은 국내 제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중국이 했었는데, 국내 제도는 많이 바꿨다고 중국 측은 설명을 하는데, 뭐 눈으로 보이는 그 2천억 달러 추가 구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협상 안에서. 그러면 신뢰가 없을 때 미국은 원래 뭘 요구하게 되냐면 이행 보장을 요구하게 돼요. 네. 이행 감시를. 그런데 양국이 협상을 해놓고 그걸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는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중국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네.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지키고 말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서로 선의에 이제 기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선의를 너희들은 4년 전에 우리 어긴 적이 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행 감시를 하겠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러면 이제 그 협상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 사실 1차 무역 협상도 1년 8개월이나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협상 시작도 굉장히 늦어지고 협상도 지난할 텐데, 다만 그럼 스위스에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상외로 너무 많이 올라버린 관세 125, 145를 우리 보복 관세한 부분 100%는 좀 일단 빼놓고 협상 시작하자. 일종의 뭐 조기 수학 같은 거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앞에 100%는 양국 기업이 서로 다 손해니까 한 100%쯤 깎아놓고 시작하자. 이런 어떤 딜은 사실은 가능은 하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기업들이 다 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장 아마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해준다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만 달러가 우리 연휴 동안에 엄청 강세 보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환율의 압박 뭐 이런 거를 대만 중앙은행이 용인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 뉴스가 사실 흘렀던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협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 알면서 위안화가 또 강세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통화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궁극적으로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뭐 미국, 중국 다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나 그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도 파급이 있는 게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있는 게 국제 무역에 당연히 안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지속되면 그리고 협상한다고 질질 끌면서 1년 이상 높은 관세가 지속되면 다들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럼 중국이 그 물건을 어디다 팔 거냐. 그렇죠. 결국 다른 시장에 갖다 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가로 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업하는 나라들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저가 중국 제품과 미국에 팔던 걸 다른 나라로 돌릴 테니까.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좀 이번에 조금 협상이 좀 잘 돼서 그런 우려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게 중요하신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자체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대중 수출을 못하게 하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분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우리로도 들어올 거고 그렇죠. 유럽 시장에도 풀리겠죠. 근데 그 다른 나라로 갈 때 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보낼 거고 이게 당장 시장의 물량이 또 많아지니까 그렇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전망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꼭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이제 나쁜 걸 꼭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네, 문제. 장기화되면 사실은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사실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디커플링 되는 거고요. 그거는 세계 1위의 경제, 세계 1위의 시장, 또 2위의 경제, 2위의 시장, 또 1위의 제조업국, 2위의 제조업국 사이가 디커플링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아까 풍선 효과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그게 다시 수출 기업의 상황, 기업 수익성,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또 자산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율이나 그 금리도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 주는 어떤 불확실성의 충격도 매우 커질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네,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같이 투자를 줄이면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에 그 모임에 그 회의에서 뭐 전체 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도하게 에스컬레이션 됐던 관세라도 낮춰주는 게 좀 제발 좀 그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 7월 이후부터는 미국이 연말 소비 그 특수 때문에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많을 것이고 여기에 영향이 있으면 분명히 지지율이나 아니면 경제 나빠지면 내년도 중간선거에 나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이 트럼프로 하여금 과속을 그 뭐라 그럴까요? 과잉 반응하는 걸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수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수출까지 나빠지면 경제적 부담도 중국도 물론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타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관돼서 보면은 1분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성장률 5.3%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 5% 정도 성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전망기관은 뭐 IMF도 그렇지만 성장률을 좀 낮췄어요. 뭐 4% 정도로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보실 때 이런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현재 상황 예상되는 대로 갈 때 중국 경제는 올해 어떨지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년 상관을 봤을 때 중국 경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중국 경제는 2022년, 23년까지도 코로나 영향을 겪었었습니다. 왜 봉쇄를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1년 더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꺾이는 거, 그다음 거기 그 반등이죠. 그 기저 효과로 해서 반등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시기였다면 작년은 이제 새 출발하는 뭐 그런 해였는데 작년에도 5%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그 중간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었죠. 이렇게 중국은 지금 요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그 정치적으로는 5% 정도 성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연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게 계속 어려워지는 달성이 어려워지는 여러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또 내놓고 이러면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 또 5% 맞춰가는 저는 올해도 결국은 또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중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하방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는 연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하방 압력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이 주는
실질적인 관세, 수출이 타격을 입는 아주 그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주는 기업 투자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중요하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고령화된다는 얘기 뭐 다 알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도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도 왜 2000년대 들어서 쭉 겸한 것처럼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그거를 5%뭐 4% 선에서 떨어지는 추세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은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좀 이 부양책을 많이 내놓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부양책도 약발이 좀 많이 내놓을 걸 다 내놨어요. 결국은 해외 관계가 안 좋고 대외 환경이 안 좋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둔화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양책을 한다는 게 내수 소비하고 기업들 보고 투자 많이 해달라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내수 소비 쪽은 소비라는 게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그렇죠. 소비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열심히 하고 보조금도 주지만 쉽지가 않고 기업 투자 쪽은 시진핑 정부 지난 벌써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국유기업 쪽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의 믿음이 시장에 강하게 자리 잡아서 민영기업들이 이 적극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아주 대형 기업들은 또 정부하고의 관계도 좋으니까 이 앞서가는 기업들은 많이 하는데 이 바닥에 있는 민영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도 민영 기업 부분만 본 투자 증가율은 0%나 마이너스입니다.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 얘기는 민간의 투자 심리는 사실은 아주 살아난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도 왜 양회할 때 시진핑 주석이 왜 민영 기업자들 쭉 모아놓고 나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시라 얘기를 하고 민영 기업 촉진법 이제 이런 것도 곧 이제 나온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영 기업들은 좀 더 확실한 카드를 원할 겁니다. 좀 더 확실한 카드를 원할 거고 아직은 그게 살아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민간이 잘 안 움직여줄 때 내수를 부양하는 방법은 결국 재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적자 비율을 한 3%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4%로 높였어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최소한 0.5 이상 올라가는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는 중국이 분명히 재정 적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중국도 재정 건전성, 안정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걸 중시했는데, 중국 정도 규모가 된 나라들은 그리고 내수 중심의 나라들은 재정을 조금 더 풀어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미국 보시면 재정 그렇죠. 적자 구애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일본도 대표적인 대형 경제고 내수 중심의 경제인데 뭐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이 뭐 200%가 되고 중국은 지금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합치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움츠릴 때가 아니라 좀 더 풀어도 될 때다. 이런 식의 재정에 대한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계속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것이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 재정 적자의 확대 이거였는데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네, 주저했습니다.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 맞습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안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네, 그 재정 적자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 변하고 같습니다. 있다. 뭐 긍정적인 뉴스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에는 재정 적자율이 높아지면 해외의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지방 정부 재정 문제를 겪으면서 그게 이제 적자를 막 어떻게든 억제하고 숨겨보려다가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방 정부에 원래 재정으로 들어갈 거를 은행에서 돈 빌리게 했더니 오히려 은행 쪽에 불안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규모보다는 투명성이 문제고 투명성 쪽을 해결하면서 규모는 좀 커져도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보다 재정 적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으니까 그렇게 가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 금융에 뭐 그거를 중앙 정부의 부채랑 수합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적자를 늘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대신 투명성을 높여주면서
재정 건전성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중국 경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네. 약간 장기적인 그 전망도 좀 해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저는 제가 중국 경제를 뭐 좀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팔이 좀 굽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너무 많은 그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만드는데 이게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그건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또는 경제 안보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 불확실성, 환율이나 금리나 다 지금 예측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이 지속될 때 지금 AI 시대, 로봇화의 시대, 자동화의 시대, 무인화의 시대가 막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밖에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오히려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은 미국하고는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협상을 통해서 좋아질 일만 남았지 더 나빠질 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고 타격은 큰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은 좋은 쪽으로만 남아 있어요. 더 나빠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지금 그 양회나 민간 기업 만나서나 또는 올해 이제 말에 15차 5개년 계획 내올 텐데요. 그런 데서 이제 과거에는 캐치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면 성장하는 비전을 막 제시하면, 그러니까 선도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막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 대규모 투자를 중국이 많이 지난 앞으로 4년 동안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4년 후에는 다른 나라 선진국 기업들은 다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움츠리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하는 동료에 뭐 못 이겨서 또는 거기에 부응해서 중요한 투자를 많이 해버리고 나면 AI, 뭐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 이런 판도가 장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논문 쓰신 거 보면 한중 경제 협력과 뭐 우리의 대응 방향, 한국이 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전환점에 섰다. 그래서 어떤 경제 구조나 아니면 산업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인데 지금 또 말씀해 주신 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또 성장 전략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의 전략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려운,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의 산업, 그러니까 경제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산업과 제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협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의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그 이른바 왜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이 선도자의 모델과 빠른 추격자의 모델 중에서 빠른 추격자 쪽에서 항상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산업과 경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이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그걸 양산화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게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앞으로 이미 몇몇 분야에서 중국이 선도자이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신산업 분야에서 로봇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태양광, 풍력 뭐 이미 다 그렇게 됐고요.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왜 최근에 CATL 그 배터리 업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선도자가 되면 한국이 추격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네. 예전에 선진국은 비용이 높은 나라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제조하는 가치사슬은 전 세계의 가치사슬을 활용했고 비용이 낮은 곳으로 보내서 생산하게 했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자기가 제조업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면 세계 가치사슬로 그걸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른바 홍색 가치사슬이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보다 비용도 싸요.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분의 1로 낮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선도하는 그 업종에서는 패스트 팔로워가 이른바 추격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안에서 나올 거예요, 오히려. 중국의 선도 기업과 추격 기업 사이에서. 이래서 우리의 어떤 그 장기적인 산업 제조업의 모델 자체가 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산업을 선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좀 어렵다 우선 큰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의 그 지금까지 협력 그 제조업 분업 구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위에 서서 중국한테 중국이 못 만드는 중간재 자본재를 공급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중국이 이제 그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양국 간의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으면 어쨌든 그 대등한 분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중 간에 FTA도 있고 그런 FTA라는 건 양국 간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중국 안에서 만들면 되는데 뭐 경제 안보를 고려할 때 미국하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거는 중국 내에서 수입 대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린 뭐 경제 안보적인 고려도 할 필요 없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관세 없이 잘 한국에서 싸게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수입 대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생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시안의 뭐 삼성 반도체나 그 하이닉스 반도체나 또는 배터리 업체나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이제 중국에 지금도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선진 기술을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그 제조 기술이나 공정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잘 공급을 해주면 이건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그 중간재나 자본재는 또 우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로 윈윈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이런 외부의 지정학적 환경에 덜 흔들리면서 서로 그 거래 비용이 낮은 분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마치 하나의 경제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비교가 있는 건 계속 우리한테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안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산업 추격이 우리 산업을 위협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에 대한 거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은 중국이 우리를 추격했다고 하듯이 지난 30년간 우리는 일본과 독일을 추격했지 않습니까? 제조업 그렇죠. 선진국들을. 아직도 일본한테는 무역 수지 적자가 뭐 200억 달러 가까이 나고요. 180억 달러 작년에 났고요. 독일한테도 한 140, 150억 달러가 납니다. 즉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막 따라잡히면서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될까 봐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추격했던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하고 여전히 그 자기들이 이익이 유지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 중국에 대해서 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이 했던 것 같은 역할을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걸까?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중국을 보고 하지 말고 독일이나 일본의 산업의 특징은 뭐고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많이들 하시는 얘기처럼 뭐 고부가 가치 첨단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숙련된 어떤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종 또 이 중운영 생산에 잘 특화된 업종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때 그런 업종을 더 많이 키울 때 특히 소부장 업종에서 그런 게 많죠. 그렇죠. 소부장 업종의 경쟁력을 잘 유지할 때 중국하고의 어떤 조금 더 대등한 분업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과 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 관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또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관계 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산업의 구조가 20년 동안 크게 바뀐 게 없다. 또 대기업의 그 순서나 그 구조도 구성도 새로운 대기업이 별로 안 생긴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요. 또 중국의 그 3월 달에 시진핑의 양회에 그 민영기업 좌담회 할 때 나온 중국의 민영기업가들 뭐 작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오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영자들인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업인의 어떤 모델도 중국만큼 많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기업인도 별로 안 태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새로운 업종이 안 태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인도 예전에 그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그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이 지난 10년간은 이렇게 많이 안 보인 거 아니냐. 새로운 이름이 안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게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니멀 스피릿이라 해서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기업가 이전에 이노베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혁신가들이 네. 있는데 우리는 혁신가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서 네. 기업으로 네, 만들지 네, 네. 기업인으로 네. 만들어지에 대한 고민이 네. 또 지원이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나 뭐 뉴욕 이런 데 보면서 그 네.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중국은 그거를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정부 지원을 통해서 혁신가들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러한 어떤 펀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혁신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역할을 네. 좀 했으면 하는 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금융연구원의 그 글로벌 경제안보센터의 센터장이신 지만수 박사님을 모시고서 트럼프 2개 관세 전쟁 그리고 미중 간의 관세 갈등 또 전쟁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부분이 더 저 뭐 거시경제를 하는 저희나 아니면 지만수 박사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중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금융시장에서는 또 이러한 어떤 충격을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사이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더 정확하고 깊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